이번에는 코리아 백시아 또 가야죠. 박근호 이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 먼저 일단 열어보죠.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도 연준 얘기는 그래도 뭐 이사님 코멘트 잠깐 들어봐야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른 거는 뭐 지금 다 예상대로 진행이 됐고 점도표에서는 좀 약간 그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것 중에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보험적인 그 인하냐 아니면 사후적인 인하냐라고 그렇죠. 질문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대답을 했더라고요. 리니지 매니지먼트 컷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대부분은 이게 뭐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사후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경기 네. 침체의 초기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우리가 전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엄청 나쁠 수도 있는데 연준에서 뭐 정확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다 믿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더라고요. 네. 물가 전망치도 올렸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이를테면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게 앞으로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물가하고 성장. 이 두 부분 중에 고용이죠. 물가와 네, 고용 둘 고용. 중에서 고용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용도 보니까 올해는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내년도 내후년은 또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용도 사실은 아주 그렇게 말씀하신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올 정도로 안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연준의 오늘 발표 내용, 결과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은 뭐 오늘 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바로 오늘 이사님 준비해 오신 이슈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반도체 관세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어제 저는 뭐 SK 하이닉스 떨어질 때 이 반도체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맞아요. 차익 실현 성격이 굉장히 좀 맞아요, 컸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우리가 보통 미국 쪽에 사실 한국산 반도체라고 콕 집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사실 반도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긴 그럼요. 하니까.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할 텐데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도 이게 나왔을 때 대미 쪽으로 직수출이 반도체가 0.4%밖에 예.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진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역협회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선입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이를테면 하나, 반도체 낱개 하나, HBM 하나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HBM도 AI 칩에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따 잠시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 하나 더 나왔네요. 한화세미텍 글로벌 장비사와 하이브리드 본더 맞선. 이 하이브리드 본더 쪽은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이 하이브리드 본도에 이제 참전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그러니까요. LG전자도 28년도 맞습니다. 목표로 이제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5까지는 일단 TC 본도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네, HBM6서부터 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본도로 본도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27년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L사라고 이제 기사는 나와 있는데 그 글로벌 L사라는 거는 뭐 이제 안에 힌트를 좀 줬더라고요.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램 리서치죠. 램 리서치가 먼저 하나세미텍에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플라즈마 기술은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까 본도는 니네가 만들어라 해서 내년 초에 이거를 시제품을 내놔서 먼저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좀 되긴 됐는데 우리가 늘상 이런 기사 나왔을 때 맨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언급이 있죠. 하나세미텍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L사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고 네. 글로벌 시각 1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램 리서치 가장 중요한 건 램 리서치가 먼저 하나세미텍한테 같이 하자라고 제의가 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TC 본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더를 SK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을 해서 네. 이 TC 본더 시장을 사실은 선점을 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뭐 지금의 모습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건데, 근데 하이브리드 본더와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네. 2030년 근처까지나 가야 개발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기사님께서 보시니 하이브리드 본더의 이 어떤 물론 뭐 여기 한미 반도체나 하나 세미텍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연구원들이 뭐 언제까지 만들 수 있다,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 제가 뭐 빠르다, 뭐 늦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힘들지만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냐면 램 리서치 라인을 타고 이 본더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 세미텍이 자체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램 리서치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 찾아오고 있는 위상을 또 조금 그렇죠. 더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할 때 기획사에서 얘 좀 조연으로 같이 좀 넣어주세요. 이런 식의 계약을 좀 많이 띄워넣기. 하잖아요.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하면 그 부분이 저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전에 이사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신 램 리서치 추정입니다. 이 L사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L사가 먼저 같이 하자고 네,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세미텍이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인정할 만큼 어떤 개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램 리서치가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 세미텍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하나 세미텍이 나름대로 자체 기술력을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뭐 주가라는 거는 앞에 미래 걸 땡겨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본더 장비 업계에서 하나세미텍이 후발주자긴 한데 이 좀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엄청 달라질 거고 이제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가총액 예. 가치 자체를 이제 이 CCTV 라인밖에 부분밖에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서 하나 세미텍 부분 지금 시가총액에서 거의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봐서 그 가치 평가할 때 네. 세미텍 쪽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거의? 하나 세미텍의 가치가 거의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 비전 시가총액. 하나 비전은 이게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의 자회사니까. 네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좀 팁으로 좀 잘 오늘 뭐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네.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텔레콤 통신주의 숨은 승자였나? 이 부분은 어떤 걸 포인트입니까? 이제 SK텔레콤, KT, LG U+, 새 통신사 모두 이제 같은 입장이 됐다. 새 기업 모두 해킹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SK텔레콤만 이제 시장에서 뭐 매를 맞을 이유는 없고 SK텔레콤 이제 보통 지금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살 맞아요.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KT가 가장 좀 많이 빠지고 있고 LG U+도 고점에서 좀 약간 밀리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원래 두 번째 이슈로 다룰 건데 외국인들 평균 보유율이 42%거든요. 근데 지금 36%까지 떨어졌기 많이 때문에 떨어졌네요. 네. 떨어지면 반드시 채워놓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LG텔레콤이 정말 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같은 수익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1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데 올해는 좀 약간 빠지겠지만 내년서부터는 다시 회복이 돼서 외국인들이 다시 비율이 올라가면 이 세계 통신사 중에 가장 주가 흐름은 빠를 것이다. 뭐 몇 번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 보유 비율이랑 한번 좀 체크를 두 번째 이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죠. 그래요.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 뭐 너무 좋다 말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네. 크게 움직이지는 않죠.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마이크론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현대자동차 왜 안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빼놓고 테슬라는 이제 결이 다른 기업이고 그렇죠, 이제. 지금 토요타 뭐 소나타가 토요타 캠리보다 이제 비싸진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일본 토요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 토요타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어떤 급상승이
나온 적은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횡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 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동차 기업 살펴보면 글로벌적으로. 예. 현대 기아차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은 이런저런 뭐 악재들이 계속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주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인 건 분명한데 뭐 자동차주나 부품업체들이나 참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펀더멘탈이나 밸류에 비해서는 참 현저하게 참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말고도 살 게 또 많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죠. 더더군다나 더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 봤을 때 마침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는 네 가지 이유. 네 가지 이유가 뭐죠? 기사화된 것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반도체가 품목 관세가 제로가 될 거다라고 이제 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램 가격이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그 얘기는 뭐 쏟아져요. 그게 아이가. 두 번째. 그다음에 양도세 50억 유지. 그러니까 정책 수혜 네. 기대감. 또 네 번째. 금리 인하. 네. 예, 다 뭐 새로운 얘기들은 없는데요. 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주식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흥국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환경이 또 맞죠. 만들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 관심들이 이 글로벌 이 시장에서 되게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실은 제일 그 앞서서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나라가 또 우리 시장이다, 한국 시장이다라는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뭐 IB들의 리포트도 요즘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어제 더 샀습니다. 네, 오히려 더 샀고 그렇죠. 하이닉스는 좀 팔긴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영향은 분명히 있긴 있죠.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아마 외울 정도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반도체 의약품 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 예고 시사했다. 이건 과거서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아직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된 과정에서 이게 한 번 더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약간 압박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반도체 산업 미국 의존도 높아. 이건 수치로 봤을 때는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한국산 반도체 미국에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직접 수출 같은 그렇죠. 경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우리가 보통 지금 자동차 관세가 일본과 16일 기준으로 역전이 됐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떤 뭐 경쟁 구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네. 걱정을 하는 건데 반도체에 있어서는 지금 마이크론이 실질적으로 D램 쪽에서는 메모리에서 한 20% 내외 점유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죠. 국가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본다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0.4%밖에 미국으로 수출을 안 해요라고 이제 보통 숫자가 나왔을 때 저거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린 나라에서 이제 수출 비중 반도체 수출 비중 보면 중국이 이제 47% 정도 1분기 기준입니다. 47%,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 25%, 이제 베트남 15%, 베트남은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거고요. 말레이시아 이제 4.8% 정도 돼서 미국 쪽으로 이제 직접 수출하는 건 굉장히 좀 미미하긴 한데 이걸 사실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반도체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그 관세를 부과를 하면 그건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거의 똑같은 겁니다. 한국만 관세를 내랑 아니면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다 관세 내랑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참 뭐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건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미국에서 소비가 둔화가 되면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분야 미국에서 그거는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가격을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말씀하신 대 AI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 주춤해진다. 그럼 미국의 성장률 떨어질 거고 미국의 네. 고용도 더 안 좋아질 거고. 맞습니다. 글쎄요. 내년에 중간선거 11월 달인데 굳이 그런 무리한 짓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까요?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블러핑이 아닌가 네, 하는 네.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잘 안 돼요. 김정관 산업장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러트닉 장관 만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합의된 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왜냐면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네. 이미 조선이 있죠. 그다음에 원전도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SK하이닉스가 맘먹고 우리 HBM 안 팔아. 그러면 AI 기술이 AI 발전이 확 막힌다라는 그 말도 하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게 많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뭐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뭐 강짜를 놓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덥석 3,500억 달러 제가 다 뭐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날 일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두 번째 줄 네. 마이크론도 이제 생산 시설이 대만이랑 일본에 굉장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이 생산을 대부분 다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를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일본만 사실은 힘들어져요. 일본은 다 자체에서 일본에서 생산하니까. 다음 장 가보죠. 네. 어제 이제 떨어진 날 이제 오히려 이제 증권가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목표 가격을 좀 올렸죠.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원. 예, SK증권은 확 올렸더라고요. 네. 48%가 하이닉스 올렸더라고요. 48만 원으로 이제 상향 예. 조정을 했고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뻔한 부분이기 뭐, 때문에 예, 한 번씩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시 시장에서 누구나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메모리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상향 조정하면서 분위기는 네. 어제의 하락은 한마디로 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런 뉘앙스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또 뭐 있나요? 다음 장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바로? 네. 하나만 그럼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SK텔레콤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갔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어제도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두 개를 다 사서 갈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과거처럼 결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또 어떤 종목의 상승률이 더 높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요. 이제 하이닉스 올라갈 때 삼성전자 떨어진 적이 그렇죠, 있듯이. 그렇죠. 근데 어제 수급을 저는 좀 분석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는데도 떨어져?라는 것과 이제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하이닉스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왔겠구나라는 두 개 차이는 저는 후자 쪽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샀는데도 떨어졌고 떨어졌어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떨어졌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때도 당연히 하이닉스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 둘 중에 메인을 하나를 대장주를 하나를 정한다 그러면 네.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두는 게 낫다. 근데 그 HBM4를 어느 기업이 먼저 진입을 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의 승부를 좀 가를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은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분들이 뭐 두 개를 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를 일단 메인으로 잡고 그다음에 소부장 이렇게 반도체들 이 바스켓 매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본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SK텔레콤 가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좀 체크만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듯이 이제 과거에는 몇 달 전에는 이제 SK텔레콤 혼자 이제 해킹에 대한 굴레가 씌워져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통신 3사 모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됐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죠. 이제 KT는 나왔고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정확한 디테일적인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하나증권에서 왜 이거를 SK텔레콤을 지금 사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3분기 적자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매년 1조 7천억, 1조 7천억, 1조 7천억 매년 1조 7천억 버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올해 한 1조 2천억 좀 이하로 빠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미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표로 보여드릴 텐데 외국인 보유 비율이 항상 42%를 기준으로 올라가면 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서 채워놓고를 반복을 했었거든요. 42%. 네. 원래
원래 외국인 한도는 49%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36%까지 떨어져 있어요. 6%포인트 이상?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분석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한 리스크가 없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좋고. 일정하게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죠. 업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냥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네, 담고 맞습니다. 가요.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외국인 지분율이라 하는데 두 번째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트로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다음 장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이 선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그 지분율을 유지를 했던 선이 바로 이 선이고 42%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네. 여기 네. 42%. 42%가 올라가면 뭐 팔고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아주 특별하게 올라갔다라고 치더라도 다시 좀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회귀를 하는 게 이 42% 선인데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빨간색이 이제 지분율이고 이거는 SK텔레콤 차트고 이제 지금 36.89%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기간은 뭐 어느 정도 산정을 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여기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걸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주가 상승은 이제 예견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보시면 지분율하고요. 그다음에 주가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대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주가가 지분율에 비해서 안 주가하고 떨어졌죠.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게 이번에는 그 해킹 사고 그게 돌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분율이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주가는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과거처럼 떨어지진 맞아요. 않았다.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와서 지분율이 42%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주가 상승폭도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과거에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몇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다시 42% 쪽으로 회귀를 할 때 주가 흐름 보면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가장 많이 퍼포먼스가 나온 게 저 팬데믹 때 30%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채워 놓았을 때가 주가 흐름이 네.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그러면 또 전고점을 또 뚫을 수도 있겠네요.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들이 사는 거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